전차전에서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믿음은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1950년 그 뜨거웠던 여름, 북한군의 전차가 남하할 때 우리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거대한 강철벽 앞에선 무력한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중동의 끝없는 사막 한복판에서는 대한민국이 빚어낸 철갑의 괴수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대의 K2 흑표 전차가 전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며 우리 민족의 저력을 증명한 그날의 비밀작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겨울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지대의 정세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미군 주도의 대테러 작전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고 이슬람 국가 잔당들은 지하 깊숙이 숨어들어 더 이상 가시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포착한 신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중동 작전 지휘부의 암호화된 통신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시리아 남부 국경 지역의 위성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특정 지점들에는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최근 수주 동안 감지된 이상 징후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국방정보국 중동 담당 분석관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와디알 샴 지역, 요르단 국경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황량한 사막지대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대형 트레일러들이 밤마다 이 지역을 오가고 있었고 열상위성은 지하시설에서 올라오는 비정상적인 여론 반응을 감지했습니다. 더 불길한 것은 이 지역 인근에 갑자기 등장한 중국 국적의 민간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이동 경로와 활동 패턴은 명백히 군사작전의 특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 신호들이 베이징과 이 지역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그 빈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죠. 중앙정보국이 확보한 인간정보원의 보고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시리아 정보군 내부의 협조자가 전해온 정보에 따르면 다마스쿠스는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최신 군사 장비를 비밀리에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은 완전히 은폐된 거래였죠. 그리고 그 장비의 핵심은 중국 북방공업집단이 개발한 수출형 주력전차 VT-4였습니다. VT-4는 중국군의 제99 A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현대적인 전차였습니다.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었고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으로 방어력을 강화했으며 1200마력급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50톤급 전차였죠. 파키스탄과 태국 등에 수출되어 실전 배치된 검증된 무기체계였습니다. 정보 분석관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단순히 전차의 도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량과 배치 목적이었죠. 위성사진 분석 결과 최소 30대 이상의 VT-4 전차가 와디알 샴 지역으로 은밀히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전력 강화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장갑병 교관들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 시리아 승무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선 전술적 지원이었죠. 중국은 자국의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 했고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할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즉각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공중 폭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벙커에 은폐된 시설들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도 완전히 파괴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있었죠.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수 정예 기갑 전력을 활용한 외과 수술식 타격 작전이었죠. 적은 수의 최정예 전차로 은밀히 침투하여 핵심 목표물만을 타격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험준한 중동 지형에서도 기동할 수 있고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의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미 육군 기갑사령부가 검토한 몇 가지 옵션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도 훌륭한 전차였지만 60톤이 넘는 무게와 제트 엔진 특유의 높은 연료 소모율은 장거리 은밀 침투 작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레오파트 2 A7도 고려되었으나 중동 지역의 고온 환경에서의 운용 실적이 제한적이었죠. 반면 K2 흑표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55톤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체에 1500마력 파워팩을 탑재하여 출력 대비 중량비가 우수했고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험지 기동성이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한 빠른 발사 속도와 능동 방어 시스템, 그리고 곡사 궤도로 발사하여 엄폐물 뒤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KST-AM2 탄약 시스템이었죠. 한국 정부로의 긴급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닌 양국 정보기관과 국방부 간의 직통 암호화 회선을 통해서였습니다. 요청의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최정예 승무원과 함께 K2 흑표 5대를 긴급 파견해달라는 것이었죠.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지하 작전상황실에서는 밤새 긴급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합참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의 타당성과 위험성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르단군에 대한 전술 훈련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시리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적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사실상의 전투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한다면 한국 방산의 위상은 전례 없이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특히 아군 전차가 파괴되거나 승무원이 포로로 잡힌다면 외교적, 정치적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틀간의 검토 끝에 내려졌습니다. 작전을 승인한다. 단, 철저한 비밀 유지와 함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부인 전략을 준비한다는 조건이었죠. 선발된 것은 육군 제1기갑여단 소속 최정예 전차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모두 K2 흑표 운용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들이었고 각종 사격대회와 기동훈련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소대장은 박소령이었습니다. 육사 출신으로 기갑장교로 15년을 복무하며 K2의 모든 것을 몸에 익힌 인물이었죠. 차장은 김중사, 조종수는 이병장, 포수는 최상병, 그리고 탄약수는 정일병으로 구성된 5개 전차 승무조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준비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극비 훈련 참가라는 명목만 전달되었고 실제 목적지와 임무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전차들은 특수 위장 도장이 시행되었고 식별 번호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탄약은 최신형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KEF2 철갑탄과 KST-AM2 지능형 대전차탄이 각각 20발씩 적재되었죠. 수송은 공군시 일치 수송기 2대에 분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심야 대구 공군기지의 경납고 안에서 K2 흑표 5대가 조심스럽게 수송기 화물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엔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인 차량이 사용되었고 모든 작업은 외부의 시선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전차들은 요르단 북부 알마프라크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미군이 대테러 작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진기지 중 하나였고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죠. 하역 작업은 동이 트기 전 새벽 어둠 속에서 완료되었고 전차들은 즉시 기지 외곽의 임시 위장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박소령은 도착 즉시 미군 특수전사령부 연락관과 최종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대형 디지털 지도 위에는 침투 경로와 목표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요르단 국경에서 시리아 와디 알 샴까지는 직선 거리로 50km였지만 실제 기동 경로는 거의 80km에 달했습니다. 적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계곡과 능선을 따라 우회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IS 잔당들이 은신하고 있는 지하 벙커 시설의 파괴,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시리아 정부군 전차 부대의 무력화였습니다. 정보부는 적 전차가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수량과 위치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샌드스톰이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그 이름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적을 타격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목표였죠. 작전 개시 시간은 다음날 자정, 달이 지고 완전한 어둠이 내리는 시간대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마지막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전차의 모든 시스템이 재확인되었고 탄약 적재 상태가 점검되었습니다. 통신 장비는 미군 위성 통신망과 연동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죠. 각 전차에는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열 화학 신호탄과 비상구조 신호기가 추가로 적재되었습니다. 박소령은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존재하지 않는 부대가 된다. 공식 기록에는 우리가 여기 온 사실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해낼 일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숫자로는 우리가 불리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기갑의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하자. 승무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각자 자신의 전차로 돌아가 마지막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들은 적지 깊숙이 들어가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막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섭씨 40도를 넘나들던 기온이 밤에는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극심한 일교차였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방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고 식수와 전투 식량을 챙겼습니다. 작전 기간은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예상되었죠. 자정이 되기 1시간 전 5대의 K2 흑표가 경납고에서 나왔습니다. 엔진이 시동되자 특유의 낮은 디젤 엔진음이 사막의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K2에 탑재된 독일 MTU 파워팩은 고출력에도 불구하고 정숙성이 뛰어났죠. 박소령의 지휘 전차가 선두에 섰고 나머지 4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차 간 간격은 100m로 유지되었고 야간 투시경과 열상 장비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전조등 없이 기동했습니다. 요르단 국경 수비대는 그들의 통과를 묵인했습니다. 이미 상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상태였죠. 국경을 넘는 순간 승무원들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과 조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박소령은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전투태세 유지, 무선 침묵 원칙 준수, 비상 상황 외에는 교신하지 말 것. 사막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남부 국경지대의 밤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 중 하나였습니다. 대기 중 수분이 거의 없어 별빛마저 선명하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 5대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K2 흑표의 조종수들은 야간 투시 장비를 통해 드러나는 녹색빛 세계를 주시하며 조종간을 섬세하게 조작했습니다. 현무암과 사암이 뒤섞인 거친 지형은 일반 차량은커녕 보통의 전차로도 통과하기 힘든 악조건이었죠. 하지만 K2의 유기압 현수 장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근육처럼 유연하게 작동하며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병장은 자신의 전차 앞에 펼쳐진 와디의 경사면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사는 거의 35도에 가까워 보였고 바닥에는 주먹만한 돌들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박소령의 선두 전차가 이미 와디 안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병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종간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55톤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경사면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궤도가 바위를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차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능동형 현수 장치가 실시간으로 각 바퀴의 압력을 조절하며 충격을 흡수했죠. 전차는 안정적으로 와디 바닥에 도달했고 이 병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차장 김중사는 포탑이 지휘관용 열상 조준경을 천천히 회전시키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열상 화면에는 식어가는 바위들이 어두운 파란색으로 멀리서 움직이는 작은 동물들이 희미한 노란색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나 차량의 열원은 감지되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안전했습니다. 5대의 전차가 모두 와디를 통과하는 데는 20분이 걸렸습니다. 와디를 빠져나온 그들 앞에는 광활한 자갈평원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약 15km를 더 가면 첫 번째 중간 목표 지점인 폐허가 된 베두인 취락에 도달할 예정이었죠. 그곳에서 잠시 은폐한 채 낮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밤에 최종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갈평원은 상대적으로 평탄했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시리아 정부군의 정찰 드론이 종종 출몰하는 지역이었죠. 박소령은 전차들의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습니다. 빠른 기동은 먼지를 일으켜 상공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차 내부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방음 처리가 잘 된 승무원석에는 엔진 소음이 낮은 진동으로만 전달되었죠. 오히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잡음과 냉각 시스템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승무원들은 각자 자신의 임무에 집중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최상병은 포수석에 앉아 주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고배율로 확대된 전방의 야간 영상이 펼쳐져 있었죠. 십자선이 화면 중앙에 고정되어 있었고 거리 측정 메이저는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는 조중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언제든 사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탄약수 정일병은 자동장전 장치의 상태 표시 등을 주시했습니다. 녹색 불빛들이 일렬로 켜져 있었고 탄약 회전 급탄기가 정상 작동 중임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의 발밑에는 20발의 철갑탄과 20발의 지능형 탄약이 원형 급탄기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각 탄약의 무게는 20kg이 넘었지만 자동장치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죠. 시간이 흘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령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40분. 예정된 은폐 지점까지는 아직 7km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했죠. 그는 속도를 시속 40km로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차들이 속도를 올리자 뒤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낮에 노출된 채로 있는 것보다는 나았죠. 다행히 하늘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들의 움직임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전 6시 15분, 마침내 폐허가 된 취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수십 가구가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마을은 이제 무너진 돌담과 금이 간 진흙 벽돌만 남아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전의 상처였죠. 하지만 이 폐허는 전차들을 숨기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박소령은 각 전차의 은폐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5대의 전차는 무너진 건물 그림자 속에 분산 배치되었고 위장망이 차체 위로 펼쳐졌습니다. 상공에서 보면 그저 폐허의 일부처럼 보일 것이었죠. 승무원들은 교대로 경계를 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낮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기온은 이미 섭씨 40도를 넘어섰고 전차 외부 표면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전차 내부는 공조 시스템 덕분에 비교적 시원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래도 승무원들은 전투복이 땀에 젖어드는 것을 느꼈죠. 박소령은 위성통신 단말기를 통해 알마프라크 기지와 교신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현재 위치와 상태를 보고했고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미군 정찰 드론이 목표 지역 상공을 선회하며 수집한 영상 자료가 전송되어 왔죠. 영상을 본 박소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와디알샴 지역. 그들의 최종 목표 지정 인근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전차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최소 2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차들의 외형은 명백히 중국제 VT4였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배치 형태였습니다. 단순한 방어진지가 아니라 매복 공격을 위한 전술적 배치였습니다. 주요 접근로를 향해 포구를 겨누고 있었고 능선과 와디를 활용한 헐다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소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정보가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아니면 단순히 그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라 적이 중점적으로 방어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래 계획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전차장들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그늘 아래서 5명의 전차장이 모여 앉았고 박소령은 정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김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5대인데 저들은 최소 20대입니다. 비율로만 봐도 4대 1입니다. 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계획을 수정한다. 정면 돌파 대신 우회 기동을 한다. 적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기습 공격을 가한다.
혼란을 주고 신속히 목표를 달성한 후 철수한다. 다른 전차장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상세한 우회 경로를 검토하고 각 전차의 역할을 재조정했습니다. 공격 개시 시간은 다음날 새벽 4시로 정해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대이면서 적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죠.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승무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탄약이 재확인되었고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재보정되었습니다. 엔진 오일과 냉각수 상태가 점검되었고 궤도 텐션이 조정되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전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느리게 전진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15km, 시속 20km로 이동하면 45분이 걸릴 거리였지만 우회 경로와 은밀 기동을 고려하면 최소 2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전차들은 능선의 그늘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열상 감지를 피하기 위해 차가운 바위지대를 선택했고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했죠. 박소령의 전차가 선두에서 경로를 개척했고 나머지 전차들이 정확히 그 궤적을 따랐습니다. 오전 3시 40분 그들은 목표 지점에서 3km 떨어진 마지막 은폐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노출된 개활지였습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숨을 곳이 없었죠. 박소령은 마지막으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전차가 전투 준비 완료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탄약 장전, 시스템 정상, 승무원 준비 완료. 박소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전 전차, 이제부터 전투 개시한다. 목표는 능선 너머의 적 진지다. 산계 대형으로 전진, 적 발견 즉시 교전한다. 행운을 빈다. 5대의 K2 흑표가 어둠 속에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1500마력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렸고 궤도가 자갈을 밟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향해 그리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 시간 5대의 K2 흑표는 마지막 능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능선 너머로 목표 지역인 와디아이 샴이 펼쳐질 것이었죠. 승무원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박소령의 전차가 능선 마루에 도달하는 순간 레이저 경보 수신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누군가 이 전차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측정 레이저가 차체를 훑은 것이었죠. 박소령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전전차 비상! 적 접촉!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지평선이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수십 발의 포탄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화염이 능선 반대편을 붉게 물들였고 폭우 폭풍이 사막의 모래를 들어올렸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와 함께 125mm 철갑탄들이 K2 흑표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초속 1700m의 속도로 날아온 텅스텐 관통자가 박소령의 전차 전면 장갑을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귀청을 찢는 금속음이 차체를 흔들었습니다. 포탑 내부의 승무원들은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죠. 하지만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K2의 전면 장갑은 3세대 복합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세라믹과 고강도 강판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폭발 반응 장갑이 추가로 부착되어 있었죠. 날아온 철갑탄은 폭발 반응 장갑을 관통했지만 그 아래의 복합 장갑에서 궤적이 굴절되며 운동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탄이 장갑 표면에 깊은 홈을 파고들었지만 관통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중사가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전면 장갑 손상, 하지만 관통 없음, 시스템 정상. 그 사이 나머지 전차들도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수십 발의 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떤 것은 빗나가 전차 주변의 땅을 파고들었고 어떤 것은 정확히 명중했지만 장갑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4번째 전차의 경보 시스템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접근, 적외선 유도탄, 거리 800, 속도 증가 중. 중국제 전차들이 발사한 것은 러시아 제식의 RPG-29 계열 유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레이저빔 라이딩 방식으로 유도되는 이 미사일은 탄뎀 탄두를 장착하여 반응 장갑을 무력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K2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포탑 측면에 장착된 소형 레이더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감지했고 순식간에 궤적을 계산했습니다. 전발 억제 장치가 해제되고 산탄식 대응탄이 발사되었죠. 대응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수백 개의 텅스텐 파편을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날아오던 미사일이 전차로부터 겨우 12m 떨어진 지점에서 그 파편들과 충돌했습니다. 미사일의 센서와 유도 장치가 파괴되었고 탄두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튕겨나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화염구가 전차 바로 옆에서 피어올랐지만 전차는 멀쩡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차체를 흔들었을 뿐 파편 하나 차체에 닿지 않았죠. 다른 전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능동 방어 시스템에 의해 차례로 요격되었습니다. K2 주변의 공간은 폭발로 뒤덮였지만 정작 전차들은 상처 하나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적의 첫 일제 사격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차탄을 장전하는 동안이 반격의 기회였죠. 그는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전 전차 즉시 반격! 산계 대형으로 전진함에 사격! 목표는 능선 위의 적 전차들! 최상병은 이미 조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주 조준경 속에는 능선 위에 헐다운 자세로 매복해 있던 중국제 전차의 포탑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죠.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작동했습니다. 목표까지 거리 1900m, 풍속 초속 4m, 표적 이동 없음. 사격 통제 컴퓨터가 순식간에 탄도를 계산했고 조준점이 자동으로 보정되었습니다. 최상병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20mm 활강포가 화염을 뿜었고 포신이 뒤로 확 밀려났다가 복자 장치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차체 전체가 발사 반동으로 뒤로 밀렸다가 유기압 현수 장치가 충격을 흡수했죠. KEF-2 철갑탄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갑자가 포구를 벗어나는 순간 초속 1700m로 가속되었습니다. 공기를 찢으며 날아간 탄은 1.2초 만에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제 전차의 포탑 전면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텅스텐 합금으로 만들어진 관통자는 적 전차의 복합 장갑을 마치 버터를 자르듯 뚫고 들어갔습니다. 장갑 뒤편의 라이너가 고열로 녹으며 쇳물이 되어 전차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고 관통자 자체도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되어 포탑 안을 휘저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즉시 무력화되었고 관통자가 탄약골을 건드리는 순간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15발의 125mm 포탄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포탑 블로우오프 패널이 있었지만 폭발의 위력을 감당하지 못했죠.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10톤이 넘는 포탑이 포탑 링에서 분리되어 공중으로 솟구쳤고 몇 미터 높이까지 날아올랐다가 뒤집힌 채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차체에서는 검은 연기와 붉은 화염이 치솟았고 내부의 유압유와 연료가 타들어가며 거대한 화염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적 전차가 격파되었습니다. 다른 K2 전차들도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미친 듯이 작동했습니다. 회전식 급탄기에서 포탄이 분리되어 장전 트레이로 옮겨졌고 유압 램이 그것을 포미로 밀어넣었습니다. 포미가 자동으로 닫히고 격발 준비가 완료되는 데 걸린 시간은 3.5초였습니다. 연속된 포격이 능선을 뒤덮었습니다. 5대의 K2가 일제 사격을 가하자 5발의 철갑탄이 동시에 적진으로 날아갔습니다. 목표로 삼은 5대의 중국제 전차 중 4대가 명중되었습니다. 한 발은 포탑을 관통했고 한 발은 차체 하부를 타격했으며 2발은 포탑 링 부분을 맞췄습니다. 4대의 전차가 거의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폭발음이 계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그에 따른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적 지휘관은 당황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믿고 매복 공격을 시도했지만 첫 일제 사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반격을 받아 순식간에 5대를 잃었죠. 그는 즉각 대형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25대의 전차가 능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K2를 중앙에 두고 양쪽 측면으로 크게 우회하여 포위하려는 전술이었습니다. 동시에 집중 사격을 가하면
아무리 강한 전차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박소령은 적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전전차 전속 기동, 좌측으로 상계하며 적의 우익을 타격한다. 기동간 사격 유지. 5대의 K2가 일제히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500마력 엔진이 포효하며 전차를 가속했고 60km까지 가속하는데 7초밖에 걸리지 않았죠. 거대한 쇳덩어리가 맹수처럼 달려나갔습니다. 기동하면서도 포는 쉬지 않고 불을 뿜었습니다. 사격 안정화 장치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달리는 와중에도 포신을 목표에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자이로스코프와 유압 시스템이 협력하여 차체의 모든 움직임을 상쇄했죠. 최상병은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전차가 바위를 넘어 튀어오르는 순간에도,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도 조준점은 흔들림 없이 목표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달려나가던 K2 전차들이 연속해서 포탄을 쏟아냈습니다. 기동간 사격의 정확도는 경이로웠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면서도 2km밖에 목표를 정확히 맞췄죠. 6번째 적 전차가 폭발했고 7번째가 뒤를 이었습니다. 8번째 전차는 포탑이 아닌 궤도를 맞아 기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그 전차에게 2번째 포탄이 날아갔고 이번에는 측면 장갑을 관통하며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중국제 전차들도 필사적으로 반격했습니다. 125mm 포가 계속 화염을 뿜었고 수십 발의 철갑탄이 K2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기동하는 표적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죠. 대부분의 포탄은 K2가 지나간 자리에 흙먼지만 날렸습니다. 그래도 몇 발은 명중했습니다. 3번째 전차의 측면 장갑이 철갑탄에 강타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스듬히 날아온 탄이 측면 장갑을 스치듯 지나가며 폭발 반응 장갑 블록 3개를 터뜨렸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다행히 그 아래에 본 장갑은 무사했습니다. 전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했죠. 차장이 피해 보고를 했습니다. 측면 반응 장갑 손실, 하지만 주장갑 건재, 전투 계속 가능. 박소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응 장갑이 손실된 부위는 이제 본 장갑만으로 방어해야 했죠. 같은 곳에 한 발 더 맞으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3번 차는 대열 중앙으로 이동. 다른 전차들이 측면을 엄호한다. 계속 기동하며 적의 조준을 흐트려. 전차들은 대형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정지해 있으면 표적이 되지만 움직이는 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K2의 우수한 기동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적 전차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20대가 넘는 전차가 서서히 반원을 그리며 K2를 압박했습니다. 거리가 1500m까지 좁혀졌고 이제는 적의 포탄이 더 자주 명중하기 시작했습니다. 4번째 전차의 전면 장갑이 또다시 강타당했습니다. 이미 한 번 맞아 손상된 부위였습니다. 이번 타격으로 장갑에 깊은 균열이 생겼고 표면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만 더 같은 곳에 맞으면 관통될 위험이 있었죠. 박소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교전을 계속하면 결국 수적 열세가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전술을 바꿔야 했죠. 그는 명령했습니다. 전전차 주 무장 탄종 변경, KST-AM2 탕약으로 전환, 목표는 능선 뒤에 숨은 적 예비대. 승무원들은 즉각 반응했고 탄약소가 자동 장전 장치의 선택 스위치를 조작했습니다. 회전식 급탄기가 돌아가며 철갑탄 구역에서 지능형 탄약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장전될 포탄은 KST-AM2였습니다. KST-AM2는 혁명적인 탄약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사궤도가 아니라 곡사궤도로 발사되는 이 탄약은 공중에서 목표를 찾아 공격했습니다. 탄 내부에는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고 소형 로켓 모터로 궤적을 수정할 수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 방향이었습니다. 전차의 장갑은 전면과 측면이 두껍지만 상부는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포탑 상부는 대개 20에서 40mm 정도에 불과했죠. KST-AM2는 바로 그 약점을 노렸습니다. 최상병이 조준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적 전차를 직접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숨어있는 능선 위의 공간을 조준했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에 목표 좌표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곡사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포신이 하늘을 향해 천천히 들렸습니다. 발사! 포탄이 높은 궤도를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던 탄약은 최고점에 도달한 후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선 뒤편, 엄폐물 뒤에 숨어있던 적 전차들의 상공 3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탄약 내부의 퓨즈가 작동하면서 탄체가 분리되며 8개의 자탄이 흩어졌습니다. 각 자탄에는 작은 낙하산이 펼쳐졌고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각 자탄의 센서가 활성화되었죠.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지상을 스캔했고 바위, 모래, 그리고 금속, 큰 금속 덩어리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뜨거운 열원,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열이었습니다. 각 자탄이 스스로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작은 로켓 모터가 점화되며 자탄들이 목표를 향해 하강 속도를 높였습니다. 탄두는 자기단조 폭약 방식인데 폭발 시 구리 라이너가 초고속으로 변형되며 금속 제트를 형성하죠. 그 제트는 어떤 장갑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능선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믿었던 중국제 전차 6대의 머리 위로 내리꽂았습니다. 연속된 폭발음이 들렸고 자탄들이 전차 상부를 강타하며 폭발했습니다. 각 폭발은 작았지만 그 효과는 치명적이었죠. 금속 제트가 포탑 상부 장갑을 마치 깡통을 뚫듯 관통했습니다. 제트는 포탑 내부로 침투하여 승무원과 장비를 파괴했고 탄약고에 도달하면 유폭을 일으켰습니다. 6대의 전차가 거의 동시에 내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해치에서 화염이 치솟고 포탑이 들썩거렸습니다. 일부는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으며 일부는 차체만 남은 채 불타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매서운 공격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능선도 바위도 건물도 K2 앞에선 소용없었습니다. 전차를 보호해주던 모든 엄폐물이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K2 전차들도 동일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연속해서 KST-AM2 탄약이 발사되었고 하늘에서 시퍼비가 내렸습니다. 능선 뒤편, 와디 깊숙한 곳, 바위 그늘 아래 어디에 숨어있든 적 전차들이 차례로 격파되었습니다. 적 지휘관은 새파랗게 공포에 질렸습니다. 30대로 시작한 부대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15대가 불과 10분 만에 파괴되었죠. 그것도 단 5대의 적에게.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그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은 전차들이 연막탄을 발사하며 후퇴를 시도했습니다. 하얀 인광 연막이 전장을 뒤덮었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K2의 열상 조준경 앞에서 연막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가운 연막 속에서도 뜨거운 엔진 배기구는 선명한 붉은색 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적 전차들의 위치가 손바닥 보듯 환히 보였죠. 박소령은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헌터 킬러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회전하는 파노라마 조준경으로 새로운 표적을 탐색하는 동안 포수는 기존 표적을 계속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장이 새로운 표적을 지정하면 포탑이 즉시 그쪽으로 회전하며 포수에게 조준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표적 탐색과 사격이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표적을 격파하는 즉시 다음 표적으로 넘어갔죠. 사격 간격은 4초 미만이었습니다. 리듬감 있는 포격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망치던 적 전차들이 하나씩 뒤에서 얻어맞으며 폭발했습니다. 후면 장갑은 전면보다 훨씬 약했기 때문에 120mm 철갑탄은 한 방에 관통시켰습니다. 16번째, 17번째, 18번째. 불타는 잔해들이 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고 화약 냄새와 타는 고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이 병장은 조종관을 꽉 쥔 채 전속력으로 전차를 몰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70km를 가리켰습니다. 55톤의 전차가 맹수처럼 사막을 질주했습니다. 궤도가 모래를 파헤치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죠. 앞서 도망치던 적 전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궤도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전 전투에서 입은 손상이 누적되어 결국 파손된 것입니다. 전차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병은 그 불쌍한 표적을 조준경에 담았습니다. 거리 800m, 정지 표적.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거의 미안할 정도로 쉬운 사격이었습니다. 포탄이 빠르게 날아가 적 전차의 측면을 관통했습니다.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해치가 튕겨 열리며 화염이 분출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19번째였습니다. 남은 적 전차는 이제 10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대형도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제각각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죠. 하지만 K2는 멈추지 않고 그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뛰어난 기동성으로 추격 속도를 유지했고 정확한 사격으로 도망치는 적들을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20번째, 전차가 와디 속으로 숨으려다 포탄을 맞고 멈춰섰습니다. 21번째는 바위 뒤로 숨었지만 KSTAM 탄약이 상공에서 내려와 파괴했습니다. 22번째는 필사적으로 도주하다 지뢰지대로 진입했고 지뢰가 궤도를 날려버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 전차에 마무리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박소령은 전장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불타는 전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고 파편들이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5대의 K2 흑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전차는 전면 장갑에 깊은 흠집이 여러 개 나 있었고 반응 장갑 블럭 몇 개가 터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은 온전했습니다. 다른 전차들도 마찬가지였죠. 외관상 손상은 있었지만 모두 기동 가능하고 사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단 한 대 손실도 없었습니다. 반면 적은 30대 중 23대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남은 7대는 지금도 도망치는 중이었죠. 하지만 박소령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탄약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연료도 소모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원래의 임무 목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추격 중지, 대열 재정비, 피해 점검 및 탄약 확인, 10분 후 원래 목표를 향해 이동한다. 승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대1의 절망적인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해냈죠. 10분간의 짧은 휴식 동안 승무원들은 전차를 점검했습니다. 김중사는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와 장갑 손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면 장갑에는 철갑탄이 충돌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장갑 표면이 움푹 파였고 주변이 검게 그을려 있었죠. 반응 장갑 블록 5개가 작동하여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측면의 슬랫 아머 일부도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장갑은 어디에도 관통된 곳이 없었습니다. K2의 방어력은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탄약 상황은 좀 더 심각했습니다. 각 전차는 KEF 철갑탄 20발과 KSTAM 지능형 탄약 20발, 총 40발을 적재하고 출발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평균 22발을 소모했죠. 남은 탄약은 평균 18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위성통신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알마프라크 기지의 작전 통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전과였죠. 미군 연락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몇 분 후 펜타곤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목표인 IS 잔당의 지하 벙커는 여기서 5km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적 전차 부대는 격파했지만 그 지역에는 여전히 대전차 미사일과 박격포로 무장한 보병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전진 명령이 떨어졌고 5대의 K2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를 줄이고 신중하게 전진했습니다. 보병의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에게 심각한 위협이었기 때문이었죠. 주변 지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탄한 사막에서 바위산이 솟아오르는 험준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대 유적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지역은
수천 년 전 나바테아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그 지하에는 복잡한 동굴과 수로 시스템이 얽혀 있었습니다. IS 잔당들은 바로 그 지하 구조물을 은신처로 삼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폐허로 보이지만 지하에는 거대한 벙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죠. 공중 폭격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열상 조준경에 뜨거운 여론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점들이었습니다. 차량이나 전차가 아니라 사람이었죠.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보병들이었습니다. 박소령은 긴장했습니다. 보병 대전차조는 예측하기 어려운 적이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시 사라질 수 있었죠.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면 모두 막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술을 수정했습니다. 주포 사격은 아낀다. 대신 동축 기관총과 원격 조종 무장으로 보병을 제압한다. 서로 엄호하며 교대로 전진한다. 전차장들이 원격 조종 무기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포탑 위에 장착된 K6 중기관 총이 모터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12.7mm 구경의 이 중기관 총은 1000m 밖의 보병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숨어있던 적 보병 하나가 바위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어깨에는 RPG 로켓 발사기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조준 자세를 취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중사가 원격 무기 시스템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중기관 총이 불을 뿜었고 10발의 총탄이 그 보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거대한 탄환들이 바위를 때리며 불꽃을 일으켰고 그중 몇 발이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보병은 로켓을 발사하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적 보병들이 나타났습니다. K2 전차들은 동축 기관총과 원격 무기로 응사했습니다. 7.62mm 기관총과 12.7mm 중기관총의 총탄이 빗발쳤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적들을 직접 맞추지는 못했지만 엄호 사격으로 그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 사이 전차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거리를 좁혀가며 유적지에 접근했습니다. 200m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주 목표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석조 건물 사이로 위장망이 쳐진 거대한 철문이 보였습니다.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철문 주변에는 토치카가 구축되어 있었고 중기관총 진지가 보였습니다. 박소령은 판단했습니다. 저 철문을 파괴해야 벙커 내부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철갑탄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필요한 것은 고폭탄이었습니다. 그는 탄종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K2176 고폭, 다목적탄, 장전! K2176은 대전차 능력과 대건물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탄약이었습니다. 이중 탄두 구조로 되어 있어서 먼저 선도 탄두가 폭발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어서 주 탄두가 내부로 침투하여 폭발했습니다. 장전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상병이 철문을 조준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작동했습니다. 거리 180m, 정지 표적, 조준 완료, 사격! 고폭탄이 날아가 철문을 정확히 감타했습니다. 선도 탄두가 먼저 폭발하며 철문 표면을 뚫었고 0.3초 후 주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철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며 안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터널 안으로 전달되었고 먼지와 연기가 입구에서 분출되었습니다. 이제 내부를 타격할 차례였습니다. 세 대의 K2가 천천히 벙커 입구로 접근했습니다. 나머지 두 대는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측면을 경계했죠. 입구 주변의 토치카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지만 K2의 장갑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듯 장갑을 때렸지만 그저 불꽃만 일으키고 튕겨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박소령의 전차가 입구 정면 50m 지점에 멈춰섰습니다. 포신이 벙커 입구를 향했습니다. 내부로 직접 포탄을 투사할 수 있는 거리였죠. 연속 사격 준비, 고폭탄 3발 연속 투사, 목표는 터널 내부 깊숙한 곳, 발사! 3.5초 간격으로 3발의 고폭탄이 연속 발사되었습니다. 포탄들은 열린 철문을 통과하여 터널 안으로 날아들어갔고 첫 번째 탄은 입구에서 50m 지점에서 두 번째는 100m 지점에서 세 번째는 150m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연쇄 폭발이 터널을 뒤흔들었습니다.
고폭탄의 폭풍이 밀폐된 공간에서 증폭되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터널 벽이 무너져 내렸고 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 있던 구조물과 장비 그리고 사람들이 폭풍에 휩쓸렸죠. 다른 두 대의 전차도 동일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총 9발의 고폭탄이 벙커 내부로 투사되었습니다. 지하시설 전체가 흔들렸고 곳곳에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입구에서 연기와 먼지가 거대한 구름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하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듯 보였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더 이상 반격은 없었습니다. 박소령은 위성통신으로 보고했습니다. 목표 타격 완료, 지하 벙커 시설 파괴 확인, 임무 성공. 알마프라크 기지에서 확인 신호가 왔습니다. 수고했다. 즉시 철수하라. 귀한 경로를 전송한다. 박소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임무 완료, 철수한다. 대열 정비하고 귀한 경로로 이동한다. 5대의 K2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불타는 수많은 전차들의 잔해와 붕괴된 벙커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승리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죠. 6대1의 절망적인 전투에서 승리했고 단 한 명의 아군 희생 없이 목표를 달성했죠. K2 흑표의 능력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5대의 K2 흑표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고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죠. 속도를 높여 최대한 빨리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박소령은 대형을 재조정했습니다. 가장 손상이 적은 전차 2대를 선두와 후미에 배치하고 반응장갑이 많이 소모된 전차들을 중앙에 두었습니다. 서로를 엄호하며 이동하는 대형이었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사막의 능선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승무원들은 그것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낮이 밝으면 적의 정찰 드론이나 항공기에 발견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었죠. 박소령은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였습니다. K2의 궤도가 사막을 파헤치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은밀함은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생존의 열쇠였죠. 10분을 달렸을 때 전차장 김중사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울렸습니다. 공중 표적 감지, 방위 300도, 고도 1000m, 거리 15km, 접근 중. 박소령은 긴장했습니다. 항공기였습니다. 적의 전투기일 가능성이 높았죠. K2에는 대공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항공 공격에는 취약했습니다. 그는 즉시 알마프라크 기지에 연락했습니다. 적 항공기 접근 중, 항공 지원 요청한다. 기지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확인. F-16 전투기 2대 긴급 발진 중 5분 내 도착 예정. 그때까지 회피 기동 유지하라. 5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전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전 전차 대공 경계 태세. 최대 속도로 기동하며 능선 뒤로 은폐 준비. 만약 공격받으면 연막 전개하고 분산 기동한다. 항공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강해졌습니다. 10km, 8km. 육안으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작은 점이 나타났고 그것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김중사가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리아 공군 소속 수호이 24 전투기였습니다. 러시아제 다목적 전투기로 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날개 아래에는 공대지 미사일과 로켓포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준비 자세였습니다. 박소령은 외쳤습니다. 전 전차 즉시 정지! 연막 전개! 5대의 전차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포탑 후미에서 연막 발사기가 작동했습니다. 10개의 연막탄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터졌고 하얀 인광 연막이 순식간에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전차들은 연막 속에서 재빨리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몇십 미터씩 떨어진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적 조종사가 처음 봤던 위치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수호이가 급강하였습니다. 날개 아래의 로켓 포드에서 S5 로켓 8발이
연속 발사되었습니다. 80mm 로켓들이 연막이 피어오른 지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로켓들이 땅에 꽂히며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고 흙과 돌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전차는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미 그 위치를 벗어난 상태였죠. 전투기가 다시 고도를 높이며 선회했습니다. 재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을 사용할 것 같았습니다. 더 정확하고 치명적인 무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두 개의 새로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F-16 전투기 2대였습니다. 알마프라크 기지에서 긴급 발진한 것이었죠. 선두 F-16의 조종사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나이트호크 1, 우군 지상부대 확인, 적 전투기 교전 중, 회피기동 실시하라. F-16이 음속을 돌파하며 돌진했습니다. 소닉붐이 사막 위로 퍼져나갔고 K2 승무원들도 그 굉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 공군 조종사는 뒤늦게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레이더 경보장치가 미친 듯이 울렸고 적 전투기가 자신을 로곤했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그는 황급히 회피기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F-16이 AM-1202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날아간 미사일은 능동 레이더 유도로 목표를 추적했습니다. 수호이가 플레어를 뿌리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소용없었죠. 미사일이 수호이의 동체를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고폭 파편 탄두가 폭발하며 수천 개의 금속 파편을 뿌렸고 전투기의 날개와 동체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엔진이 폭발했고 전투기는 제어 불능 상태로 회전하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가 사출 좌석을 작동시켰습니다. 캐노피가 날아가고 좌석이 로켓 추진력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졌고 조종사는 천천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전투기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거대한 화염골을 만들며 폭발했습니다. F-16이 K2 부대 상공을 선회하며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제스처였습니다. 박소령은 무전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K2 부대가 다시 최고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70km로 사막을 질주했죠. F-16 2대가 상공에서 어무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한 지상의 전차들은 안전했습니다. 적의 추가 항공 공격은 없었죠. 40분을 더 달렸을 때 저 멀리 국경지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르단 측 국경 초소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국경이 눈앞이었습니다. 국경선을 표시하는 철조망이 보였고 요르단 국경 수비대의 초소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K2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 5대의 K2 흑표가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요르단 영토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안전지대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위성통신으로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K2 부대가 이룬 믿기 힘든 전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해치를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너무나도 달콤했죠. 그는 모든 승조원을 살렸다는 안도감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마프라크 공군기지로 돌아온 K2 부대를 맞이한 것은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사령관이 직접 나와 박소령과 악수를 나눴고 한국군 파견대장이 승무원들을 포옹했습니다. 전차들은 즉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기갑 전문가들과 한국에서 급파된 방산 기술진이 함께 전차의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내구성이었습니다. 5대의 전차는 총 47발의 125mm 철갑탄 직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32발이 전면 장갑을, 15발이 측면 장갑을 맞췄죠. 하지만 단 한 발도 주 장갑을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폭발 반응 장갑 블럭은 총 43개가 작동하여 소모되었습니다. 각각 제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죠. 슬랫 아머도 여러 곳이 파손되었지만 덕분에 대전차 성형 작약탄의 관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은
12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성공률 100%였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전차에 도달하지 못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주포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격렬한 전투 중에도 단 한 번의 오작동 없이 작동했습니다. 명중률은 92%였습니다. 발사한 115발 중 106발이 명중했죠. 이는 실전에서 거의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미군 기갑 전문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성능입니다. 특히 기동 간 사격 정확도가 압도적이군요. 우리 에이브람스도 훌륭하지만 자동 장전 장치와 능동 방어 시스템은 확실히 K2가 한 수 위인 것 같군요. 전투 데이터는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전차의 블랙박스가 모든 센서 데이터와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죠. 사격 순간의 거리, 속도, 명중 여부, 적의 반응,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즉시 한국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는 그 어떤 시험장 데이터보다 귀중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K2의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고 수출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었죠. 펜타곤에서도 상세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2 흑표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 중 하나이며 특히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기동성, 화력, 방어력, 그리고 첨단 전자 시스템의 조화가 완벽하다. 이 보고서는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공유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즉시 K2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루마니아와 노르웨이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K2 도입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반면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랑스럽게 수출하던 VT4 전차가 참담하게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30대가 5대에게 전멸당했다는 사실은 중국 방산에 큰 타격이었죠.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능동 방어 시스템의 부재. VT4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둘째, 열악한 사격 통제 시스템. 기동 간 사격 능력이 K2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셋째, 상부 공격 방어 능력 부족. 곡사궤도 대전차탄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국은 즉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K2를 벤치마크로 삼았죠. 하지만 따라잡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더 이상 국경 지역에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중국제 전차 부대가 완전히 무력화되었기 때문이었죠. 와디 알샴 지역의 IS 잔당들도 지하 벙커가 파괴되며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5대의 K2 흑표는 다시 C-17 수송기에 실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떠날 때와 달리 전투의 상흔이 역력했습니다. 장갑 곳곳에 철갑탄 충격 자국이 있었고 반응 장갑 블록들이 빈 채로 있었으며 궤도는 여러 곳이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실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증거였죠. 대구 공군기지에 도착한 전차들을 맞이한 것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었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촐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박소령과 승무원들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포상을 받았습니다. 화랑 무공 훈장이 수여되었고 전원 특별 진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용맹과 희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전차들은 정비창으로 이송되어 완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손상된 부품들이 교체되고 장갑이 보수되었으며 새로운 반응 장갑 블록이 장착되었습니다. 몇 주 후면 다시 새 것처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는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박소령이 탑승했던 지휘 전차는 그대로 보존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군 기갑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후배 기갑 장교들에게 실전의 교훈을 전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었죠. 전차 측면에는 작은 명판이 부착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승부를 결정한다.
이 전투의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밀 작전이었지만 정보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국가들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함구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모두 이야기하고 있었죠.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K2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업체 부스에는 각국 조달 담당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실전 검증이 이렇게 강력한 마케팅 도구는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추가로 200대를 주문했습니다. 루마니아는 100대, 노르웨이는 50대를 주문했습니다. 중동에서도 계약이 쏟아졌습니다. 사우디가 300대, 아랍에미리트가 200대를 주문했죠. K2의 수출액은 연간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에 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자주포, 그리고 이제는 전차까지. 한국제 무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K2의 차기 개량형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K2 EPIP로 명명된 이 개량형은 더욱 강력한 엔진, 개선된 능동 방어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실전에서 100% 요격 성공률을 달성한 이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도 탐을 내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동맹국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전투를 분석하며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적 우세보다 기술적 우위가 중요하다는 것, 능동 방어와 첨단 센서가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 승무원 훈련이 여전히 결정적 요소라는 것. 각국 군대는 이 교훈을 자국 기갑부대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전차 수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전차의 성능과 승무원 숙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죠. 나토는 K2를 동맹국 표준 전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함께 K2가 나토 회원국이 운용할 수 있는 주력 전차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군사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제 무기는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는 브랜드가 되었죠. 육군 기갑학교에서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소령이 직접 후배 기갑장교들에게 와디알샴 전투의 교훈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당은 10,000원이었습니다. 생도들과 초급장교들, 그리고 기갑 교관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두 실전 경험이 있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박소령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두려웠습니다. 6대1의 전투.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장비. 둘째, 우리의 훈련. K2 흑표는 훌륭한 전차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장비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시간을 훈련장에서 보냈습니다. 같은 상황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팀워크였습니다. 전차는 한 명이 운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전차장, 포수, 조종수, 탄약수, 4명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전차는 그저 움직이는 관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전투 중에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디로 기동할 것인가, 어떤 탄약을 사용할 것인가, 언제 공격하고 언제 방어할 것인가. 그 모든 결정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장비, 더 나은 훈련, 더 나은 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군대입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도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것의 가치를 이해했고 미래의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와디알샴 전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군 내부에서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죠.
기갑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전차 앞에는 매일 생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장갑에 패인 철갑탄 자국을 만지며 선배들이 이룬 업적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K2 흑표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차기 개량형이 개발되었고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은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했죠. 박소령은 진급하여 중령이 되었고 기갑 대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부하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실전의 교훈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죠. 그들의 경험은 교범에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술 교리가 만들어졌고 훈련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습니다. 와디아샴 전투의 교훈이 한국군 전체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갑부대도 이 전투를 연구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어져 각국 사관학교와 지휘참모대학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되었죠. 어떻게 수적 열세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첨단 기술을 전술에 접목할 것인가?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K2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천공 방공 미사일, KF-21 전투기 모두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와디아이 샴의 5마리 검은 표범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태양 아래서 6대1의 절망적인 전투에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훈련 그리고 최고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전차는 그저 쇳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탄 승무원들의 의지와 기술과 용기가 쇳덩어리를 살아있는 맹수로 만듭니다. K2 흑표, 그것은 단순한 무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갑의 자긍심이었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이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와디아이 샴의 사막은 이제 평온합니다. 불타던 전차들의 잔해는 치워졌고 폭발로 패인 땅은 모래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교훈,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갑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명. 그것이 와디아이 샴 전투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K2 흑표가 엔진을 시동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혹은 국경지대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검은 표범들입니다.